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등기 파트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등기가 3이고 지적이 1입니다. 등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등기법이 어렵다라고 아우성을 많이 쳐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가볍게 접근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죠. 우리 등기 파트는 크게 5장으로 나누는데 1장, 2장은 시험에 출제를 하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3장은 등기절차 총론을 배우거든요. 여기서 주로 3문제를 내요. 그러면 4장은 권리관계를 배웁니다.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거든. 그러면 4장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33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5문제, 그전에는 7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5장은 권리관계 이외의 등기를 배웁니다. 여러 가지 등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3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럼 정리를 하면 1장, 2장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3장, 4장, 5장에서 11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장은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자, 1장에 서론에 여기에 등기의 의의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은 잡으세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그럼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관계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죠. 그럼 여기 글자를 보면 이래 놨죠. 등기가 뭐냐면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럼 이 그림을 그대로 보면 돼요. 등기가 뭐냐? 누가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가 있죠. 그죠? 지적 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부동산을 공부하고 지적은 토지를 공부하고 등기는 소유권도 공부하고 소유권 외도 공부하지만 지적은 소유권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일단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등기부라는 말이 있고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있죠. 등기부라는 거는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등기 기록이라는 거는 하나를 말해요. 자, 사람이 있고 개인이 있다면 사람은 전체죠. 등기부입니다. 개인은 혼자죠. 그러니까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러면 컴퓨터 기계 자체가 등기부예요. 그럼 등기 기록은 컴퓨터 안에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요 하나만 말할 때는 등기 기록, 컴퓨터 전체를 말할 때는 등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이라는 말이 넣었죠. 부본은 우리말로 말하면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제가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컴퓨터는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복제를 해놓는다. 이걸 복사해 놓는다. 이걸 부본.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글자 3개 중에 1개가 이 등기필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는 자 글자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 등기필정이라는 말과 등기필정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정은 종이죠. 정보는 컴퓨터죠. 그러니까 종이로 부를 때는 등기필정, 컴퓨터로 부를 때는 등기필정보예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등기 완료 증명서.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했죠. 졸업했다면 졸업장을 주잖아요. 졸업했다는 증명서가 졸업장이잖아요. 그럼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증을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풀이를 해보면은 남자들은 이해됩니다. 자, 남자들이 이력서를 쓸 때 병력 관계를 쓰거든. 그럴 때 병력필이라는 말은 군복무를 마쳤다 이 말이지. 그러면 등기필이라는 말은 등기를 마친 증명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을 오늘날 컴퓨터에서는 정보라고 부른다 이 말. 그냥 등기 완료 증명서고 우리말로 말하면 졸업장이다 이래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제도의 특징은 있잖아. 자, 이렇게 나눴죠. 물적 편성주의 일어났죠. 여러분들 법학에서 물자가 나오면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토지가 있다면 여기에 건물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라는 말은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둔다. 이런 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주의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뭐를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등기가 있고 지적이 있거든. 지적은 있잖아요.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어요. 등기는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이렇게가 이게 등기가 신청을 하느냐 촉탁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명령을 하느냐 이걸 구별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등기소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법원이 있어요. 법원. 그럼 여기에 관공서가 있어요. 관공서. 여기에 등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죠. 이 갑하고 을을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집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죠? 신청. 자, 그 다음에 관공서가 있죠. 여러분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공서입니다. 국유지도 사고 팔 수 있고 시유지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데 여러분들 등기소도 관공서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관공서죠. 관공서와 관공서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요구하는 게 신청이에요. 근데 관공서와 관공서는 동급이거든. 그래서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법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명령이라는 말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에요.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관장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면 정문에 문패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소 야 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은 공무원이 있거든. 그분들을 우리가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 법원직 공무원 중에 등기부를 작성하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알아서 합니다. 그걸 직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신청을 하느냐, 촉탁을 하느냐, 명령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이 나오거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여기에 민법이라고 나와 있죠. 정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은 모법이 민법입니다. 따라서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법의 수백 개 주문 중에 가지고 오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186조와 187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2일 날 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출생 신고를 했어요. 1월 2일 날 혼인을 했어요. 2월 1일 날 혼인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밑에 거를 먼저 볼게요. 1월 2일 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는 2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출생신고 해야 사람이냐, 아니면 태어나면 사람이냐. 그럼 태어나기만 하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 내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2월 1일 날 했네, 2월 1일. 그러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는 1월 2일이냐, 2월 1일이냐, 2월 1일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하느냐, 이렇게 출생신고를 등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자 보세요. 187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186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거를 볼게요. 187입니다. 상속 공용진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86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고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한다고 쳐봅시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을이, 자 보세요. 계약금이 넘어갔어요.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중도금이 넘어갔어요.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 잔금을 지급했어요.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 자, 그러면 이사 들어가서 살아요. 이사.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10시에 등기 신청했어.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에요. 17시에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여기 일어났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일어났죠. 그럼 여기다가 마친 경우를 17시라고 쓰고 접수한 때를 10시라고 쓰는 거예요. 등기 신청은 10시에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의 기록은 17시인 거예요. 그러면 17시에 기록이 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소유자가 변한 걸로 본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런데 이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해요. 그 말은 상속 있죠. 자, 이겁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식. 자,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 을입니다. 이 말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사망만 딱 해버리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요거는 아버지가 사망만 딱 하면 소유권이 변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럼 이게 공용징수죠. 여러분들 공용징수의 가장 전형적인 수용입니다.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거든. 그때는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용의 개시일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우리 땅에, 밭에 고속도로가 생기거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우리 집에 용지서가 와요. 수용한다는 용지서가 와요. 그게 뭐라고 써놨냐? 수용의 개시일은 7월 1일이라고 써놨어요. 그 7월 1일이 의미하는 바로 7월 1일까지는 내 통장에 보상금이 지급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만 딱 되면은
등기 안에도 소유자는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용의 개시입니다. 판결이 나오죠. 이거는 판결이 확정만 딱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판결의 종류는 형성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냐 확인 판결이냐 종류가 많이 나와요. 여기는 형성 판결이거든. 판결 그 자체만으로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성이라는 말은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글자 그대로 답이 나와 있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가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거든. 그러면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소송을 걸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 안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경매는 매각이거든. 그럼 매각 대금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만 납부만 딱 해버리면 등기 안에도 물건이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개만 예를 들면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은행에 10억을 빌렸으니까 저당권 설정된 게 했겠죠. 그럴 때 돈만 딱 갚아버리면 그 저당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기만 딱 끝나버리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해버려요. 그런 게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말이 나오거든. 우리나라 심사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고 형식적 심사주의인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이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형식적 심사라는 거는 서류만 갖고 심사한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10개다. 그러면 그 서류 10개만 들어오면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서류가 위조됐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걸 나중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하거든. 그 말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도 보호를 안 해줍니다. 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서류만 갖추면 되거든. 그 말은 위조된 서류가 들어와도 그 위조된지 아닌지 확인 안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등기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당사자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여기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에 등기부, 여기에 지적공부.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 이 등기부에서 좀 전에 이렇게 했죠.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거든. 소유권과 소유권 외.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권리 관계다. 부동산 표시가 아니에요. 지적 공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죠. 그럼 지적 공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분류인데 이게 여러분들 용어가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존 등기가 무엇이고 설정 등기가 무엇이고 이전 등기가 무엇이고 경정 등기가 무엇이고 변경, 말소, 말소 회복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잡으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거든.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이 집을 매매할 수 있지. 이 집을 전세 줄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설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소유권 외죠. 소유권 외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설정이에요. 설정. 그래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에서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그래서 전세를 주는 사람, 이게 집주인이죠. 이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리죠. 그러면 저를 저당권 설정자, 은행을 저당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려요. 여러분들 주체라는 것은 사람이죠. 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수에 처분할 권리를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소유권 이전. 여기는 이전. 그래서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변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죠. 그럼 을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변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납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경정입니다.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변경이에요. 변경. 그러면 가장 쉽게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어.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경정. 전세금이 1억이 맞는데 살다가 2억으로 정액 올렸어. 이걸 고치는 거는 변경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경정등기. 송윤자가 맞는데 개명했어. 그래서 송윤아로 고치는 거는 변경등기.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경정. 전세금이 1억인데 살다가 2억으로 올렸어. 이걸 바로잡는 거는 변경입니다. 변경. 자, 그 다음에 말소죠. 말소는 지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세기간이 끝났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1번에 전세가 있거든. 그 전세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 지났으니까 전세를 지워야 되겠죠. 이걸 지우는 게 말소등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말소회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말소회복 논대 보세요. 말소회복 글자를 그대로 합니다. 말소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됐는 거라 잘못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보세요. 1번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거든. 2번에서 1번 저당권을 말소한 거예요. 말소 이렇게 지운 거예요. 지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번지의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회복하면 이렇게 합니다. 3번에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에 등기 1회 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어요? 1번. 그럼 이 자리에 1번을 그대로 다 써주는 거예요. 이게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멸실이죠.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멸실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 폭삭 내려앉았다. 집이 내려앉았다. 화재로 수해로 소실이 됐다. 이러면 부동산이 없어졌죠. 그럼 등기부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등기부를 폐쇄시키는 게 멸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등기부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요 글자를 보세요. 여기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번호가 항상 1번입니다. 그러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이 소유권 보존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출생신고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송윤아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이잖아요. 송윤아가 김현주에게 매매를 했다. 이게 7월 1일 날 매매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은 7월 3일 날 등기가 접수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 송윤아에서 김현주로 소유자가 바뀌었죠. 소유자가 변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전세권 설정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소유권 이외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그럼 이 글자에 지상권이 들어오든 전세권이 들어오든 임차권이 들어오든 저당권이 들어오든 이런 등기를 설정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전세금이 5억이고 전세기간이 2년이고 건물 전부를 갖다가 빌렸다. 그럼 전세권자가 송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주등기라는 말이 있고 부기등기가 있죠. 그럼 여기에 주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부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이 부기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주종입니다. 주종.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1에 1, 1에 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등기는 순번이 생명입니다. 순번이 생명.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행에 가면 순번 대기표를 받죠. 1, 2, 3, 4 순번 대기표를 받잖아요. 그 번호가 중요하잖아요. 그 번호 순서대로 업무 처리해 주잖아요. 우리가 맛집에 가면은 번호표 뽑죠. 그 번호표 뽑는 순서대로 식당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숫자를 보니까 1, 2, 3, 4로 숫자가 내려갈 수 있지. 그럼 이래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등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1에 1, 1에 2, 1에 3, 1에 갈 수도 있죠. 이런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넣었죠. 1에 1에 1, 1에 1에 2, 1에 1에 3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럴 때 여러분들 잠깐 봅니다. 1, 2, 3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보세요. 요 1번하고 2번 요 사이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지. 그럼 한 명이 끼어들었다면 번호를 줘야 되거든. 번호를 줄 때 1번은 줄 수가 없지. 왜 1번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번을 줄 수가 없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보다는 뒤죠. 2번보다는 앞이잖아요. 그럼 이 뭘 줘야 되느냐? 이럴 때 이렇게 주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한 명 끼어들 수 있죠. 그럼 당연히 1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 부동산이 있거든. 만약에 을이 있다 병이 있다 이래 봐요. 참 봐봐요. 이 부동산의 시가 10억짜리입니다. 갑이 집주인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를 5억으로 전세를 줬어요. 전세. 주고 난 다음에 이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냐? 여러분들 전세 준 집도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은행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얼마로 들어왔냐? 2억으로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느냐,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냐,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습니다. 그 말은 전세는 1번이잖아요. 저당권은 2번이잖아요. 그 말은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럼 경매가 들어가가 전세가 5억이고 저당이 7억이죠. 그러면 7억 이상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됐다 이러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만약 6억으로 낙찰이 됐다. 그럼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당을 받는 순서는 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즉 1번 전세권자가 5억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를 저당권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저당이 들어올 때 전세금이 5억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금이 6억으로 정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냐? 나빠지죠. 왜? 나중에 이 집에 잘못 들어가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이 먼저 6억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에 1, 6억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낙서를 안 써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3번으로 와야 돼요. 3번. 내 뒤로 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6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 할 수 있다.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주등기 한다. 그래서 1, 2, 3, 4. 여러분들 여기서 1, 2, 3, 4로 가는 등기는 주등기. 1에 1, 1에 2로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 항상 원칙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예외를 시험에 내는 거.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로 가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등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는 있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개업을 했어요. 그럼 고객이 왔다면 등기부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등기부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등기부 해독이 안 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해독은 제가 설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내 거니까 해독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의 거 발급받아 봤자 곤란하잖아요. 내 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등기부는 협의라는 말은 좁은 의미입니다. 광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면이 있다, 신탁 원부가 있다,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 매매 목록이 있다.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면은 그냥 도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적도, 임야도 이걸 우리가 지적법에서 많이 배우게 될 거든. 도면도 등기부의 일종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일부죠. 여러분들 잡으세요. 한 필지 전부를 빌릴 때는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한 필지 일부를 빌릴 때는 도면이 필요해요. 왜냐 이러면 도면은 위치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필지 전부를 빌렸을 때는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한 필지 일부를 빌렸을 때는 이게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빌리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그려가야 됩니다. 도면을.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 원부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되었거든. 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신탁은행이라는 말 들어봤죠? 신탁은행은 돈을 맡겨놓으면 그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지. 근데 우리는 신탁은행이 아니라 신탁 등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돈을 맡겨놓는 것이고 등기는 부동산을 맡기는 거. 부동산.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호칭 정리합니다. 갑을 위탁자, 을을 수탁자, 병을 수익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를 수익자예요. 그러면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합니다.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이게 바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자 이렇게 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신탁 등기 이렇게 하면서 신탁 원부 제3책 7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3책이죠. 이 책이라는 게 권입니다. 3권째. 7면이죠. 이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놨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죠. 그럼 여러분들 재산을 맡길 때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걸 등기부에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게 신탁 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쓸 수 없으니까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그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목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쓰는 말이에요.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공동담보 목록은 제가 은행에 부동산을,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거든.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이때 담보 제공이 5개 이상일 때는 목록을 작성해. 그럼 4개까지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요.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목록을 작성해요. 그런데 매매 목록입니다. 매매 목록은 부동산을 10개 한꺼번에 매매할 수 있죠. 5개 한꺼번에 매매할 수 있죠. 그때 목록인데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때는 1개를 하더라도 목록은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익숙을 시키세요. 도면이다, 신탁 원부다,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로 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봅니다. 자, 등기부가 왔죠. 자, 보세요. 일반 등기부거든. 그냥 우리말하는 단독주택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표제부 갑골구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른 각도로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제가 지울게요. 우리나라 지도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럼 이게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등기부입니다. 이 등기부를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한할 때 하나, 둘, 셋. 그리고 제일 위를 표제부라고 불러요. 중간을 갑구라고 불러요. 아래를 을구라고 부른다. 등기부는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거든. 그러면 권리 관계이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등기부 있죠. 그럼 이게 등기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를 3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를 표제부라고 부르고 중간을 갑구라고 부르고 아래를 을구라고 부르는 게 이게 익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보세요.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권리죠. 그럼 이게 화살표가 1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한다. 소유자는 갑구에 기록한다. 소유권 외 저당권이 설정된 건 을구에 표시한다. 그 말은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으면 표제부를 봐라.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갑구를 봐라.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을구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동산 표시 일어났죠. 그럼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거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죠. 소유권 외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분 건물인데 구분 건물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아파트가. 그럼 아파트라면 1동에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이래 놨죠. 이 말을 잡으세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있거든. 그럼 요거 101동이 1동이에요. 1701호가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그러면 101동에 표제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 등기부는 이게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예요. 표제부가 2개. 이거를 알아야 돼.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죠. 그럼 요 일반 건물이 단독주택입니다. 집합 건물이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는 1동이 있고 전유부분, 요게 101동 1701호 이라면 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들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차이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전유 부분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있죠. 그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고 노인정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오늘날 아파트는 독서실, 헬스장이 딸려 있죠. 그런 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표제부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일반적인 등기부는 표제부 값 걸고 일반적인 건물은 표제부 값 걸고 집합건물은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표제부가 2개다. 요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갑구, 을구, 갑구, 을구, 갑구, 을구는 양식이 똑같아요. 그 양식이 똑같다는 걸 제가 항상 얘들 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여권의 양식 동일하잖아요. 면허증의 양식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같습니다.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요. 표제부. 그래서 시험에 낼 때도 표제부를, 등기부를 갖고 시험에 낼 때는 표제부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